오늘도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이 필수 의료진들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 생명을 지켜온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위급한 환자의 곁을 단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었나요? 2000년도 이후로 의사들이 굉장히 여러 번 단체 행동을 했지만 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떠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단체 행동을 하는 그 동료 의사들은 응급실 문도 닫고 중환자실 문도 닫아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국회의원은 이런 법안을 마련했을까요? 이런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지켜야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응급실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마 어떤 국민들은 이런 법안이 마련된다는 것에 박수를 치면서 의사들 고소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환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미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시스템의 강제로 구속하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법안으로 구속해놓고 더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자꾸 의사들의 문제로, 의사들의 윤리적인 책임으로만 자꾸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지,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둔 의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앞세워서 단일보험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하고 삭감하고, 이건 누구도 항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런 통제된 환경 내에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같이 못난 의사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통제를 받고 살고 있고, 똑똑한 의사들은 이 통제를 벗어난 다른 의료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수가를 결정해서 정부가 의료 행위의 종류와 빈도를 실질적으로 완벽히 지도하는 단일 통제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정부 관리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다른 어떤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저도 그 국민이고 저도 환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계속 걱정해오던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원 인프라는 OECD 최하위로 10% 이내입니다. 민간병원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의료 시스템의 인프라 투자 및 유지 보수 책임은 민간에 강제하고 있고, 그 운영 통제하고 가격 결정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또는 필수 의료 인력을 법안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그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국민들이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은 또 최고입니다. 또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쌉니다. 저도 이제 여태까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일이 별로 없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앞으로는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나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장성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저부담 저수가로 인해서 이 의료 시스템에서 특히나 필수 의료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박리담회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이 설계 방식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제하는데 보통 60에서 70% 정도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난도 필수 치료일수록 병원의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무래도 설마 이 적자를 만들어내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병원은 점점 적자가 커집니다. 주차장이 넓은 병원이 수익이 커집니다. 장례식장이 큰 곳이 수익이 커집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위태로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30년, 40년 이상 지속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젊은 의사들의 인적 자원 착취가 있었습니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있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은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와 전문의의 연속 당직 같은 것들로 극한의 헌신을 뗄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의사들은 이해할 텐데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의학분업 때부터 필수 의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수 의료 지원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비급여 시장이나 미용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의 격차가 점점 더 필수 의료는 힘들어지고 미용 시장은 그 업무 환경 격차가 점점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없다 하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보상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필수 중증 재원이 고갈되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니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진단을 제대로 하고 처방을 해내야 되는데 진단과 처방이 잘 되지 못하니까 현재 이 레지던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던 그나마 필수 의료를 하겠다는 레지던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수학과 또 응급의학과 이런 데 있는 전공의들이 다 사라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은 생략되고 강압적으로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그나마 이 시스템을 유지해오던 전공의와 교수들의 이탈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응급실 뺑뺑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이라는 그 의료 시스템의 어떤 관문이 무너진 게 아니고 집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의 배후 진료과, 외과들, 흉부외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소아외과 의사 선생님을 본 적이 근래 20년 이내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법적 리스크도 의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바로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아마 국민들은 이 나쁜 응급실 의사놈들하고 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응급실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를 감당할 배후 진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이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도 답답합니다. 정말로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정말 의사 수 절대 숫자가 부족해서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그런 1차원적인 논리를 계속 펼 건가요? 2,000명 아니라 2만 명으로 늘려보세요. 필수 의료를 하겠나?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 그 뭐 보건복지부 차관, 그 사람 자기 자녀가 의사라면 이 소아과 응급의료 시키겠습니까? 의사가 돼도 이 초년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바로 의료시장으로 미용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좀 쉽고 위험성 적고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이 되는 이 가혹한 노동 환경에 비해서 턱없는 보상으로 인해서 힘들게 배출된 인력조차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그냥 의사 숫자만 늘려가지고 의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하지 않겠는가?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뭐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뭐 낙수 효과 기대합니다. 그렇게라도 응급실에 와서 누가 환자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의사들에게 진단받고 싶습니까? 그런 의사들에게 이 환자들의 이 생명을 맡기고 싶습니까? 이 낙수효과라는 말 쓴 사람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메이저과라고 하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메이저과들 또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보람 있는 그런 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 힘든 건 알고 돈을 좀 못 버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더 크다고 느꼈기에 이 바이탈과들, 필수 의료과들, 메이저과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법 리스크는 커져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암 치료하고 있는 의사를 구속한 나라입니다. 최종 결과는 무죄가 나왔고요. 이 외상센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응급실을 크게 하면 할수록 병원 적자가 심각해지고 또 의사가 마음껏 치료하는 걸 삭감하는 이 위협.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사가 한 명 나가면 나머지 의사가 그 비운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아외과 선생님이 그 병원에 한 명만 계신다면 한 달 내내 당직을 서야 됩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범죄자로 보는 그런 형사처벌 또 고난도 수술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인프라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이내로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밑에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의사들의 부러움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소아과 의사 중에서도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근무하는 시간 내에는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그냥 제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다른 과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생명을 다루는 극한의 업무 강도와 함께 보호자와의 극심한 감정 노동이 최고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보상은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저출산에 따른 환자 수도 줄어듭니다. 이전엔 원가 이하의 수가라고 해도 많이 보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보상이 됐는데 이제는 저출산의 환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수가는 원가 이하다? 개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소아과 오픈런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소아과 레지던트가 없습니다.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위기. 국민들도 원하고 의사들도 원하고 어쩌면 국회의원을 뺀 국가에서도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수 의료의 생태계 보관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영구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상의 수가로 적자가 없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사들의 노동이나 저수가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의사들이 환자한테 충실히 환자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사법적인 처리를 한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 지금처럼 3차, 4차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하루빨리 바꿔주셔야 합니다. 대형 병원으로 감기 환자부터 암 환자들, 굉장히 중증 환자들, 희귀 난치병 질환 환자들까지 몽땅 다 3차, 4차로 가서 진료받는 뭔가 이상한 시스템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들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동선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이 3차, 4차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언제든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진과 그런 시스템과 병동의 여유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환들을 받아야 할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에게 계속 둘러싸여서 이 힘을 낭비하고 있으면 계속 응급실 뺑뺑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재설계를 해야 할 텐데 과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의사들의 어떤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또 의사들에게 법적인 또 책임을 지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의사들, 중환자실 의사들이나 응급실 의사들에게 파업 금지의 그런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저는 이
필수 의료 분야 중에 세부 전문의들이 가장 존중받는 가치 체계를 기원해 봅니다. 소아심장 하시는 분들, 소아신경 하시는 분들, 소아외과 하시는 분들,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장 어렵고 생명과 직결된 세부 전문 분야를 선택한 의사들이 미용 의사들보다 더 높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후배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시스템 아닌가요? 근데 벌써 30여 년 전부터 이미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제 계속 의사들을 때리고 의사들은 정부에다 삿대질하지 말고 뭔가 이 시스템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건강보험에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재분배를 해야 되는지, 중증 필수 의료 중심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증 필수 의료 중심으로 재분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중증 필수 의료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돌 던지시면 안 됩니다. 강압적 명령과 낙수 효과로 인한 인력 유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유인 구조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중증 응급의료 우선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은 드렸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30년간을 이야기했는데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기형적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의사들의 노동 집약적으로 간신히 버텨온 이 기형적인 구조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함을 선언합니다. 의료진을 희생양 삼아서 계속 의료진의 문제다 하는 시스템의 실패를 가리는 마녀사냥식의 땜질 정책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현장의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필수 의료진이 자부심과 다른 의사들의 존경을 가지고 다른 의사들의 부러움을 가지는 진정한 미래 생태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